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은 번외편을 하나 찍을까 합니다. 지난주에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80년 여름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하나 일부 공개를 하면서 제가 뭐 이런 7명의 동지들을 무슨 팔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뭐 굳이 그걸 반박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진술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번외편 진술서를 말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모든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나 또 일부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확한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직접 고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칠래요가 아니고 그냥 진술서를 말할래요로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들 수가 없어서 우리 유시민의 알릴래요 책임 PD를 질문자로 모셨어요. 우리 유지연 PD가 마이크 받아서 오늘 인터뷰어가 돼주시고 제가 인터뷰이가 돼서 진술서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번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오니 매우 떨리는 마음을 한번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이사장님께 좀 많이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KBS ETV에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 심재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또 이제 여러 언론이 받아서 또 이런 뭐 진술서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TV에 나오셔서는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떡하니 사진에는 명단이 이렇게 막 공개되고 나니까 뭐지? 약간 당한 느낌도 들고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지 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도 조금 궁금하고요. 네. 이게 우선 심재철 의원이 그 이야기한 그 진술서가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언제 된 건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그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쓴 그 많은 진술서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악경찰서로 잠시 넘어와 있을 때 쓴 진술서도 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안양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당시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군검사한테 가서 쓴 진술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언제 어디에서 쓴 건지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또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대답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언제 쓴 건지. 그래서 그 진술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요. 뭐 그 합수부가 뭐냐 도대체. 네. 그때 합수부에서는 조사라는 걸 어떻게 했고 그 진술서는 왜 쓴 거냐. 이런 맥락 그걸 모르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조사받았던 합수부는 그때 계엄 비상계엄 때이기 때문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죠. 보안사가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중앙정보부 지금은 안기부를 거쳐서 국정원이 돼 있죠. 그 당시에는 남산에 있던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치안본부의 여러 수사 조직들 이게 전부 한 조직으로 통합이 된 게 합수부예요.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5.18 때 제일 이제 A급 구속자들은 중앙정보부에 있었죠. 여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선생, 뭐 함석헌 목사님 뭐 비롯해서 뭐 신부님들, 뭐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지금 민주당 당대표 포함해서 이제 좀 그 전에 유신 반대 투쟁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복학생들 이런 분들 한 20 서너 분 정도가 남산에 있었고요. 네.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 그분들이 A급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B급. B급은 유신 반대 투쟁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복학생들 중에 이제 그 당시 계엄사에서 덜 주목했던 복학생들. 그다음에 좀 덜 유명했던 뭐 교수, 신부 이런 분들도 가끔 다녀가시고. 그다음에 저처럼 1980년 봄에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 고위 책임자들, 고위 간부들. 고위라니까 좀 이상하다. 주요 간부라고 하죠. 총학생회 실제 데모를 했던. 네. 그 사람들은 치안본부의 특수사대, 치안본부 특수사대에 갔어요. 저는 거기 들어 있었죠. 그게 어디 있었냐면 그 제가 간 합수부, 그러니까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그게 지금 경찰청 자리에 있던 건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서대문 전철역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가다가 중간 블록에 있는 거예요. 미동 초등학교 있는 그 앞에 있는 거. 어딘지는 몰랐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린아이들 그 등교할 때는 나는 소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건 그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안본부 특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지금 정식 명칭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죠. 거기 피고인으로 뽑혀간 거는 심재철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심재철 한 사람만이 치안본부 특수사대에서 조사받은 그 포고령 위반자 중에서 유일하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조작 사건의 피고인으로 포함돼서 24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간 거는 심재철이 유일해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때 제가 있던 합수부에는 건물이 6개가 있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국이 6개가 있었죠. 저는 5국에 있었고요. 그 5국에서 한 3주, 4주 정도 조사를 받고 나서 2국으로 가서 재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5월 17일, 18일 새벽에 5월 17일 날 밤에 늦게 11시 반 넘어 잡혀서 그 자정점 좀 지나서 거기 도착했던 것 같고요. 몇 시간 지나고부터 이제 얻어맞기 시작해서 거기서 2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2달간.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진술서는 그 합수부 2국에서 치안본부의 그 2국에서 조사를 받았던 심재철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고인 공동 피고인으로 그쪽으로 스카웃돼 가면서 심재철의 수많은 진술 조서와 그다음에 심재철의 진술 조서를 뒷받침하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 조서를 묶어서 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제 진술서의 자필 진술서의 일부가 거기 섞여 들어간 거죠. 이제 그거를 심재철 의원이 뭐 재심 청구니 뭐니 이런 거 하느라고 그러는지 그런 걸 다 확보를 했나 봐요.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를 짜집게 한 건지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번에 공개하면서 제가 무슨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 중에 4명을 겨눈 칼이 됐고 동지들 77명을 팔아먹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일단 개요는 그래요. 맞아요. 그 이제 심재철 의원께서 민주주의 인사 이제 77명 목을 겨누는 칼이 됐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77명의 인사들은 어떤 인사인가요? 그 누구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냥 학생회장이 되고 그냥 대의원회 의장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잡혀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면 진술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 진술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밀고 했다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데 그게 그냥 가서 줄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 조사실에서 묵비권 행사할래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장도 없이 2달 동안 불법 구금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조차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립된 채 2달을 보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럴 걸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회 간부를 맡을 때 이미 이제 잡혀가서 뭔가를 진술하게 되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은 수많은 공개, 반공개, 비공개 서클들이 있고 그 서클들의 연합 조직이 있고 그 연합 조직에서 핵심들이 학번별로 다 조직돼 있고
거기에서 데모할 날짜 순서 다 정하고 누가 데모할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데모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 교내 시위를 한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쫙 돌려서 그 주동자가 동 뜬다고 그러는데 동 뜨는 자리 근처에 괜히 어슬렁거리다가 핸드마이크 들고 하고요 외치면 그 순간적으로 몇백 명이 쫙 모여서 막 독재 타도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10분 20분 하고 다 쫓기다가 잡혀가고 하는데 그거 하던 조직이 있었어요. 예, 그 조직이 학생 회칙도 간선제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 회칙 만드는 과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 그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7, 8학번 사회대 담당 제가 짱이었거든요. 비밀 조직에서. 아까 B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B급이지. B급인데 그런데 이제 그 학생 회칙을 만들 때 공청회를 했는데 이제 1980년 1월 달인가요. 학교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간접 선거를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원래 대의원회 의장으로 내정된 저희 동기가 말을 좀 더듬었어요. 흥분해 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 각본이 없었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만 지금 전두환 이 정치 군부하고 싸워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통의 학생 자치조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올해만 간접선거로 빨리 뽑아서 투쟁을 할 총학생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회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직선으로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래 가지고 대충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보고 쟤 괜찮네. 그래서 원래 내정자를 드롭시키고 저보고 대신 하라고 한 거예요. 심재철도 마찬가지로 77학번 중에 누가 학생회장을 맡아야 되니까 누구를 할까 논의해서 심재철이 해. 근데 심재철하고 저하고는 같은 서클이거든. 농촌법학회라고. 그래서 선배들은 한 학회에서 징역 갈라면 둘을 뽑아내는 게 어딨냐. 우리는 살림 거들난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빅3 중에 하나가 학생활동위원장인데 집행기구 책임자인데요. 거기는 정치학과 다니던 이홍동 나중에 한겨레신문 기자였어요. 이 세 사람이 서울대 총학의 빅3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투쟁에서 그 군인들한테 지면 이제 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잡혀가면 뭘 감춰야 되냐 하면 첫째는 학내 비밀 조직을 감춰야 돼요. 이거는 절대 진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학생회의 주요 간부로 떠오른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공식적 책임을 자기들이 진다. 그 전제를 두고 물론 단과대 학생회장 중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해서 된 친구도 가끔 있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단과대 학생회장 이상은 다 그거였어요. 우리는 진짜 조직원 밑에 있고 우리는 총알바지로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총알을 받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했거나 학생회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배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서클도 없어야 되고 내가 소속된 비밀 조직도 없어야 돼요. 그걸 감추고 모든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학생회에서 한 걸로 진술을 하도록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정치인들하고 묶어서 이렇게 그 조작하는 거. 여기 휘말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총재하고는 절대 얽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였어요. 저는 서클도 안 했고요. 뭐 우연히 2학년 때 봉사활동하려고 과대표가 됐는데 3학년 과대표가 군대 가는 바람에 3학년 과대표가 공석이어가지고 대신 학과 대표로 회의에 갔다가 이거 정말 학생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입후보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진술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6월 중순에 480명인가 500명 가까운 수배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서울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저희 비밀 조직의 구성원들은 단 한 명도 그 수배자 명단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때 어떤 헌병이 저희 감시하던 헌병이 거기는 33 헌병대라고 대통령 경호실 헌병 걔네들이 착검한 상태로 저희를 감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와서 심심풀이로 두들겨 팼던 헌병들인데요. 그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수배자 명단을 갖다 줬어요. 신문에 난 걸.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잘 읽어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 조직원들은. 그래서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속으로. 네. 김대중 씨의 조종을 받아서 시위를 했다. 이 진술을 계속 요구를 해서 처음부터. 네. 제가 갔을 때부터
이렇게 도표가 있어가지고 맨 위에 김대중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제야 인사들 있고 그다음에 복학생 선배들 이름 있고 제 이름이 한 중간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술을 요구받은 게 동교동에 갔지 않냐. 김대중 총재 자택에 갔지 않냐. 전남대생 정동련을 만났지 않냐. 그다음에 그들에게서 돈하고 뭐 볼펜, 메달, 배지 이런 기념품을 받지 않았냐. 이 진술을 요구를 하면서 엄청 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대중 씨는 알지도 못하고 정동련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동교동에 간 적도 없다. 그렇게 계속 버텼죠.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배우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합수부에서 이국으로 재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국장이요. 너 이국은 좀 센 데인데 가서 혹시 마음이 변해서 배우나 이런 걸 말하고 싶으면 날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너 다시 여기 데리고 와서 안 때리고 진술 쓰게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회유를 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국에 가서 불면 자기들이 깎이잖아요. 제가 5국에서 주사를 받았는데 배우가 안 나왔는데 이국에 가서 배우가 나오면 이국한테 5국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불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국에서 불지 말고 다시 5국 국장을 만나게 해달라 한 다음에 자기하고 와서 쓰자는 거예요. 네. 그래 갔는데 돌아가신 그 나병식 선배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이국에 있는 선배님들은 그 6분, 그러니까 한 국마다 6명이 갇혀 있었는데 거긴 좀 센 복학생 형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나병식 형님이 바둑이 고수였거든요. 근데 거기 수사관 중에 누가 바둑을 좋아해 가지고 수시로 불려나와서 바둑을 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재조사를 받다 화장실을 갔는데 쓱 화장실로 그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야 3일만 버텨 3일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오국장하고 이국장 얘기한 거 들었는데 오국장이 그러더라고. 야 유시민이는 순진한 애 같아. 배우가 없어. 우리 아무리 조사해 봐도. 응? 근데 혹시 뭐 좀 나면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바둑 뛰다가. 그래서 며칠만 버팅기면 다시 오국으로 가게 되니까 절대 뭐 말하지 말고 버티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2주일 버팅기면서 재조사를 받고 다시 오국으로 갔죠. 저는 공식적으로 순진한 청년이 된 거죠. 근데 그 순진한 청년이 물론 이제 방송에서 그 진술서를 쓸 때만 구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백족 분량에 대한 진술서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무지무지 많이 썼어요. 진술서를. 엄청 많이 썼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는요. 그때 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진술서를 5월 21일 때부터 쓰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안양교도소로 넘어가기 전에 관악경찰서 갈 때 그러니까 그게 7월 중순인데요. 그때까지 진술서 엄청 썼고요. 관악경찰서에 한 열흘 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불려왔어요. 합수부로. 와서 그때 또 진술서를 썼어요. 그리고 안양교도소로 넘어가서 다시 수도군단 개헌보통군법회의 군검사한테 불려가서 그때는 진술서가 아니고 진술조서예요. 문답이 있는.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거는 자필 진술서예요. 제가 추측하기에 그 진술서는 7월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보면 뭐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나 정확하지 않게 기술한 게 있어서 고쳐서 새로 쓰겠습니다. 그게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술서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근데 합수부만 하더라도 이제 B급들이 와 있잖아요. 다 A급은 이제 남산 중앙정보부에 있고 그럼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걔네들이 목표는 그거죠. 김대중하고 엮는 거예요. 네. 김대중 총재하고 엮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진술서를 받다가 뭐가 나오면 비교를 해요.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야, 이 건은 얘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쟤를 좀 족쳐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딴 사람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진술을 누군가가 하면 그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도록 두들겨 패는 거죠, 가서. 근데 제가요, 사실은 동교동에 간 적도 없고 돈도 안 받았다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써줬어요. 심재철한테 돈 받았다고. 왜 그러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합수부를 떠나서 관악경찰서로 갈 때까지
그런 진술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쓴 진술서 명단을 가만히 보시면 77명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이 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 간부. 예컨대 신계륜 고대 학생회장. 그 신계륜 형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이가 4살인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회장, 학생대표회의를 하면 나이도 제일 많고 외모도 굉장히 좋잖아요. 목소리도 아주 목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를 했던 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회장들 이름이 쫙 나오고요. 그다음에 학생회장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 이름도 나오고요. 서울대학교의 이제 총학생회 주요 간부 이름들 부학생회장, 학생활동위원장, 뭐 체육부장, 총무부장 다 나와요 거기에. 그다음에 단과대학 학생회장 이름이 다 나와요 거기. 근데 이거는 쟤네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공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진술 중에 이런 거 있죠.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단과대 학생회장을 모아놓고 뭐 법과대학한테는 이런 구호를 주고 뭐 경영대학에는 이런 구호를 주고 구호를 다 줬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건 전부 구라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거짓말을 한. 그렇죠. 왜냐하면 총학생회장이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모아놓고 플랜카드에 들어갈 문구를 나눠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한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스토리를 그렇게 다 지어낸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이제 제가 심재철은 내가 뭐 해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이크로버스 위에 올라가서 엥 하는 그 핸드 마이크 가지고 전달 하면 앞에서 전달 그러거든. 뭐 아무개 대학의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퍼뜨리는 식으로 그때 했어요. 방송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이 많이 쉬어 있어 가지고 짧게 그렇게 연설을 했고 그 시간에 이제 심재철은 이제 다른 학생회장들이랑 같이 뭐 서울역 그릴에서도 회의를 했고 다른 데서 회의를 했나 봐요. 이제 거기서 철수 결정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철수했고요. 뭐 등사기 숫자 이런 건 다 갈아요. 그 진술한 거. 우리 학생회장실에 등사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뭐 등사기가 한 대 있었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가리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롤러로 밀어서 등산하는 기계를 총학생회 그 학생회관 4층에만 해도 열 몇 대를 갖다 놓고 정신없이 유인물을 날마다 만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인물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뭘로 만드는데 등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진술을 하는 건 비밀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예 묵비권 행사할 게 아니라면 그런 진술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그거 뭐 별 가치도 없는 진술이에요 다. 재판 받을 때 유효한 증거로 이사장님의 진술서가 채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근데 이제 그 대목이 거기 이제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것도 왜 내가 거기 그렇게 썼냐 하면 4월 중순에 그 무슨 큰 집회를 학교에서 했는데 복학생 형들이 우리 행사가 끝나고 나서 김상진 열사 추도식인가 그거 관악 캠퍼스에서 하고 끝나고 나서 복학생 형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생회에 이제 비밀 조직 지도선이 있잖아요. 저희는 총알바지로 위에 뜬 거고 진짜 지도부는 밑에 있잖아요. 그 지도부 형들이 마이크를 주지 말래요. 그 우리가 플랜이 있는데 복학생 형들이 그 뭐 정세에도 맞지 않는 그런 노선을 하고 있다고 그 마이크 절대 주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도부니까 제가 이제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저기 전기 케이블 꽂혀 있는 데가 학생회관 1층에 거기 농협 있는데 거기 꽂힌 건데 그 내가 무슨 말로 마지막 인사말 정리를 할 때 이 말을 딱 하고 나면 코드를 다 뽑아라. 그리고 코드를 다 뽑아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이해찬 선배가 와서 뭐 발언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는데 안 나오잖아. 그래갖고 내가 사회자니까 내 멱살을 잡았어요. 그 몇천 명이 보는 데서 멱살 잡은 거예요 그게. 그건 쟤네들이 다 알지. 전화도 다 도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학생 형들 중에도 그렇게 밖으로 다 노출된 형들은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걸 가지고 이해찬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첫 만남이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왜 김대중 씨와 친한 걸로 가까운 걸로 알려지다는 표현을 왜 넣냐.
그렇게 넣으라고 안 쓰면 패는데 어떻게. 근데 뭐 내가 김대중 씨와 뭐 가까운 가깝다고 들은이라고 적었거든. 들은 적은 없어.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쓰래.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 거고요. 조의금 있잖아요. 조의금. 김대중 총재가 조의금 20만 원을 농대에서 있었던 수원 농과대학에서 있었던 김상진 열사는 유신체제 한 거에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예. 이제 그 장례식을 우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공식 장례식을 거기 김대중 총재가 오셔가지고 조의금을 20만 원 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뭐 조의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들은 바도 없었고 저는 그 행사장에서 단상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대의원 의장이라서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멀리서 그냥 본 거에 불과해요. 네. 근데 거기 조의금 20만 원을 냈다는 진술을 내가 왜 했겠어요. 거기다 함석헌 선생님이 또 2만 원을 보태서 뭐 22만 원 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네, 있더라고요. 그거는 심재철 진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걸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5월 17일 날 밤에 잡혀갔고 네. 심재철은 6월 30일 날 왔어요. 6월 30일 날 자수해서 왔다고요. 자수요? 네, 자수해서 왔어요. 자수해서 와가지고 이국 합수부 그때 우리 있던데 이국에서 한 이틀 엄청 맞았어요. 제가 그 수사관들한테 들었거든요. 오자마자 한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재철이 나한테 돈 줬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준 액수가. 얼마나 됐나요? 그때 처음에 들은 건 200만 원인가 그렇게 200만 나한테 줬다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심재철은 그렇게 얻어맞고 막 진술을 돈 줬다고 진술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못 견디겠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갖고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허위 진술을 했나 보다. 그래 그게 나중에 법정에 가서 싸우기에는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안 받았다고 버틴겼지. 와서 그 수사관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네가 돈 받지 않은 걸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내가 2달 동안 여기서 너를 조사를 했는데 너가 그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알아. 확실히 알아. 네 말을 믿어. 그런데 심재철이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진술서를 써야 돼. 안 쓰면 못 나가.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심한 것도 다 쓰고 나갔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진술서를 안 쓰고 나간 사람은 없어. 우리도 괴로워. 너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너가 진술서를 안 쓰면 너를 또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괴로워. 그러니까 그냥 쓰자. 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안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얼마 받았다고 써야 돼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뭐 액수가 너무 커서 50만 원으로 쓰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제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심재철 진술서를 갖다 줬어요. 직접 보셨어요? 예. 어. 심재철 진술서를 갖다 주고 여기에 심재철이 50만 원 준 걸로 다시 썼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그냥 50만 원 받은 걸로 쓰래요. 그런데 심재철은 자기가 돈을 받아서 어디 썼다를 진술을 했는데 나는 50만 원이니까 나도 그걸 써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활비로 쓴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대모하러 다니다가 밥 사 먹고 뭐 후배들 밥도 사주고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써.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진술을 썼어요. 거기서 진술서를. 그리고 이제 다시 관악경찰서로 와서 경찰들은 또 패더라고. 자기들이 그거 물어봤을 때는 안 받았다고 해놓고 합수부에 가서 또 쓰고 왔다고 지하실에 끌고 가서 또 패더라고. 그래서 안양교도소로 넘어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안 때리잖아. 진짜 교도소 가니까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때리니까 책도 있고 그거 막 실실 웃고 다니니까 우리 담당 교도관이 웃지 말래요. 그랬더니 여기 처음 들어와서 웃고 다니는 사람 또 들어오더라고 이러면서. 네, 웃고 다니면 또 들어온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술서는 특히 그 7월 이후에 쓴 걸로 추측되는데 그 진술서들은 여러 관련자들이 한 허위 진술 또는 뭐 사실에 관한 진술 이런 것들이 각각 영향을 서로 미치면서 만들어진 진술서여서 누구 명의로 된 진술서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최초로 진술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 잘 썼다고 생각해요.
감출 거 다 감췄고 부인할 거 다 부인했고요. 물론 심재철에게 50만 원을 받았다고 쓴 진술서는 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군단 군법회의에 군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사가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기에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거 뺐나 보다. 근데 어차피 법정에 가지도 않을 걸 받느라고 그렇게 패냐.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라서 그건 뭐 그런 거고 이제 그 진술서가 만약 소위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그것은 심재철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진술서로 증거로 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함석헌 선생님이나 뭐 김대중 총재의 조의금을 쓴 거는 그거는 심재철의 진술서에서 나오는 걸 내가 쓴 거예요. 그거는 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알지를 못했거든. 제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수배자 명단이 한 명도 안 올라오도록 우리 조직을 그래도 감췄잖아요. 감췄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 잡혀갔더라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어쩌다가요? 제가 이제 안양교도소에 있다 나와서 이제 꼭 군대를 갔잖아요. 가서 이제 화천에 있는 사단에 배치가 돼서 소총수가 돼가지고 막 영하 25도씩 되는데 야간 근무 쓰고 뭐 주간에는 대공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보안대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인가 31일에 잡혀가지고 그때는 군 내부만은 신문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예요. 서빙고동에 있던 보안사로 갔어요. 네.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갔지. 그리고 이제 잡혀갔더니 이제 지하실에 데리고 가서 이제 군복은 벗기고 계급장도 없는 이름표도 없는 그런 군복을 입히더니 몇 놈이 와서 막 패더라고 한참 동안. 그냥 패요. 한참 패더니 너 어디서 왔니? 보니까 손에는 막 동상 때문에 진물도 막 흐르고 네. 막 그러니까 얼굴은 시커멓고 그래서 철책선에서 대공근무 쓰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철책이 뭐야 이러는 거야. 그 철책이 뭐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급 뭔데 그러더라고. 이등병입니다. 그때 군대 간 지 석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이등병입니다. 그랬더니 이등병이야 그러더니 이건 나중에 패. 이등병 패면 재수 없잖아. 그래서 새끼 진작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우르르 나가는 거야. 그만 패고 한 2시간 패더니 취조실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수사관이 이렇게 나이 한 50대 돼 보이는 수사관이 들더니 유시민이 네 어디서 어느 학회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학회요? 나는 진술을 5.18 때 진술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왔으니까 저 학회 안 했는데요. 그랬거든. 네. 그때 이 사람이 이 새끼 봐라. 이러더니 나가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없이요? 아무 말도 없이. 새끼 봐라. 웃긴 놈이네. 그러더니 나가더라고. 좀 했더니 뭘 하나 들고 들어와서 책상에다 툭 던져주면서 읽어봐. 거기 그냥 일람표가 다 나오는 거야. 보니까 서울대의 그 지하 조직 우리 80년에 총학생회를 만들고 학생회장단을 당선시키고 투쟁을 지도했던 그 7한 2학번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7, 9학번까지 이 비밀 조직의 전모가 거기 몽땅 다 들어있더라. 그건 진짜요? 진술서. 진짜 100% 팩트. 거기 딱 보니까 유시민 경제78 농촌법학회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래 봤더니 우리 친구들 진술서더라고. 내가 보면서 얘네들 도대체 얼마나 맞았기에 이거를 다 푼 거야. 그게 무림 사건이었어요. 그 인하대 교수하는 김명인 교수가 반파쇼 하고 투쟁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계속 투쟁합시다 이런 거 써가지고 뿌렸다가 고구마 줄기 얽히듯이 다 잡혀가가지고 그 한원구 교수도 그때 잡혀가 군대를 갔고 내가 5.18 때 들어갔다 나와서 잠깐 만났을 때 나보고 고생했다고 막걸리 사준 친구들 다 잡혀갔더라고 그때. 내가 합수부에서 맞으면서 여기는 노출시키면 안 돼 그러고 다 감췄는데 자기들이 잡혀갖고 나를 불려오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보름 동안 서빙고에서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조사 받고 말고 없지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대로 맞춰 쓰는 거니까. 그때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그 지하실에서 얻어맞고 취조실로 올라와서 있는데 건강검진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가 특별히 뭐 패거나 이랬을 때 하고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죽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도통합병원이나 육군통합병원 의사였던 것 같은데 군의관 와서 검진을 하더라고. 문진하고 청진기 이래고. 근데 내가 몸에는 옴이 있었거든 그때. 그때 철책 근무자들은 그런 게 많았어요. 발에는 동상이 있고, 아니 발에는 무좀이 있고. 옴이 옴 몰라요? 옴? 있기. 충, 개선충이라고 해서 그거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영하 15도 되는 날도 매일 밤에 찬물로 그 샤워를 해야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 손에는 동상 걸려서 진물 흐르고 발에는 무좀 있고 그랬어요. 14시간 반씩 근무를 쓰니까 밤에. 그 옴 있다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좀 있으래. 그랬더니 좀 갔다 오더니 나한테 슬쩍 얘기를 한 거야. 조사실을 옮겨줄 거래. 목욕탕 있는 데로. 목욕탕 있는 조사실로 옮겨줄 거래요. 그래서 아침 저녁 목욕을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 하얀색 우윳빛 또는 바르는 약을 전신에다 발라라. 그리고 동상 연고 주고 무좀 연고 주고 먹는 약 주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은 목욕을 해야 되고 2번은 약을 발라야 된다. 하루 3번 꼭 약 먹어야 되고 수시로 연고 발라라. 그러고 가면 쓰려는 거야. 직접 접촉이 없어도 옮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 수사관들한테. 옴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옮을 수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놨다고. 이제 안 때릴 거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 얼굴이 하얀 그런 분이었는데 사복을 입고 있어서 계급이 내는 건 몰라요. 근데 좀 있다가 수사관이 오더니 방을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방은 막 소독하고 난리가 났어. 내가 잠시 있었던 방은. 그 목욕탕 있고 침대에 있는 조사실로 옮겨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그다음부터 수사관들이 오면 1m 떨어져서 의자를 놓고 옆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오지를. 그때부터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맞을 일도 별로 없었고 이미 진술 다 돼 있는 거 쓰는 거예요. 확인차 쓰는 거예요. 네. 서빙고에서 보안사 그 대공수사관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너는 간첩은 아니야 나보고 그러더라고. 막스 레닌주의자야 이러더라고. 언제 그 말을 했냐면 야 너 이 얘기 저기 5월 달에는 왜 안 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한 것만 해도 징역 갈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또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 자생적 막스 레닌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그 속으로 나 막스 레닌주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래서 넌 간첩은 아니야 이래갖고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진술서라는 게 그래요. 변호인 대동하고 가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의 진술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식 진술 조서도 아니고 정식 진술 조서는 문답이 있고 다 이제 페이지마다 지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 능력을 하는데 그때는 무법천지인 시절이어서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질문도 없고 그냥 답만 있잖아요. 1 진술서에 보면. 그러니까 요구하는 항목들을 써준 거예요. 거기다가 기왕에 썼던 진술서의 내용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 추려서 다시 쓰게 만든 거지. 그건 제가 보건대는 날짜가 안 나와 있지만 7월 이후에 쓴 거예요. 심재철이 6월 30일 날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심재철도 괴로웠겠지. 왜냐하면 늦게 잡혀오면 좋은 점은 있어. 초장에 얻어 터지는 걸 피할 수는 있지. 그런데 늦게 잡혀오면 딴 사람들의 허위 진술 때문에 내가 진술해야만 되는 게 생겨 있어요 이미. 그렇네요. 네, 그 틀을 이미 짜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진술하라고 요구받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을 고문해서 만들어 놓은 진술에 맞는 진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 맞춰서. 그러면 이제 버팅기다가 얻어 터지고 이제 쓰는 거지.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찍 잡혀가는 거하고 늦게 잡혀가는 거하고. 예. 심재철은 늦게 잡혀와서 처음에 한 이틀 엄청 고생했고 그다음부터는 막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다 쓴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무섭지. 무섭다기보다 거의 생각이 마비되죠. 생각이 마비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조건이 되면.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그 계엄사의 합수부 조사 방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구타를 당하고 그랬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이제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기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한 국에 6명이 방 6개 하나씩 갇혀 있는데 가운데는 헌병이 이렇게 차끔한 총을 메고 턱턱턱 왔다 갔다 해요. 가운데 호를 빙빙 돌아요. 그러면 척척척 이게 발에 이렇게 그 체인 붙인 거 있어요. 걔네들 척척척척 소리 나는 거. 그 이제 자기가 조사받을 차례가 되면 불려 나가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 외의 시간은 다 방에 대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좀이라도 꼼짝하다가 들키면 헌병들이 와서 당수를 날리거나 발길을 날리거나 개머리판으로 치거나 그렇게 숨도 못 쉬어요. 정말 그렇게 2달을 지냈거든요. 저희가 그 밥은 아욱된장국에 그 공깃밥하고 그 뭐 김치 이런 것만 줬고요. 2달 내내 딱 한 번 소고기국을 준 적이 있어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6월 15일. 6월 15일 날 갑자기 냉면 그릇에 소고기국이 나왔어요. 왜죠? 그 밥 먹을 때 이제 그 가운데 홀에 있는 식탁에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씩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도 하고 했는데 다들 눈이 둥그레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출판사 하시던 그 김학민 선배라고 연대 그 선배님이 있어서 68학번인가 그런데 그분이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이거 먹이고 죽이더라도 먹고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는 먹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들만 잡아두었던 국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밥 안 먹는다고. 왜? 이거 먹이고 가서 죽인다고. 네. 이거 먹이고 이제 죽이려고 이거 마지막으로 소고기국 먹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오랫동안 아욱된장국을 못 먹었어요. 그때 기억이 자꾸 나서. 그리고 이제 조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이 있죠. 그 배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교동 그 2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가지였고 그 2가지 모두에 대해서 제가 동교동과의 관련성도 철저히 부정했고 그 배후는 순진한 척 위장해서 이제 그냥 나 혼자 출마해서 대의원회 의장 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2가지 모두 저는 선방했다. 그 유일하게 찜찜했던 게 심재철 진술서에 나온 내용대로 돈 받았다고 쓴 게 되게 찜찜한 거였는데 그거는 군 검사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심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심재철 의원이 자기 진술서를 한번 공개해 보라 그러지. 그 군사법정에 제출되었던 그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24명이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의 증거로 그 군검찰이 제시했던 심재철의 자필 진술서, 심재철의 진술조서, 그 심재철의 법정 증언, 발언. 그때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을 다 해줬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같이 공개해보라 그러지. 날짜 순으로. 그죠? 그냥 하면 안 돼요. 날짜 순으로. 날짜 순으로 다 공개해보면 제 진술서에 나와 있는 진술의 내용이 누구의 진술서에서 몇 월 며칠에 제일 먼저 나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그 모든 거를 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그 인생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거 뭐 무슨 뭐 획득하느라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싫어요 나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 한번 일목요연하게 공개해 주면 되지. 그러게요. 심재철 의원님은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차례 그 모욕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은 옛날에는 정말 같은 서클에서 활동을 했고 학생운동을 했고 총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80년 봄 총학생회에 제일 그 책임이 큰 자리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형제간처럼 가까웠어요. 그 당시에. 네, 저하고 그 당시에도 가까웠고 왜냐하면 제가 노동여학 그 구로동에 간 것도 심재철 선배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해서 제가 3학년 1학기 될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거기 노동여학에 교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 잘못했다고 그렇게 욕을 해도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자기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개헌 포고령 위반 뭐 내라는 뭐 이런 걸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때 1심에서 5년, 2심에서 3년인가 받았는데 군법회의에서 군대를 갔거든요. 네. 징역형을 받으면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병역법상. 네. 그래서 5.18 때는 병역 미필자들은 되도록 군을 보내고 군대를 이미 갔다 왔거나 전과가 있는 학생들 복학생들 경우에는 징역형을 줬거든요. 근데 심재철은 그때 11월인가 그 항소심 재판 끝나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병역을 만기제대했어요. 제가 1981년 7월 달인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면회를 갔거든요. 그 심재철 의원님의 네, 명예. 네. 네. 그 어디에 근무했냐면 광주 상무대 지금은 다 신도시가 돼 있죠. 그 당시 광주 상무대라는 큰 대단위 군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면회를 갔는데 첫 휴가 나와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980년 5월 17일 날 아침에 헤어지고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페이스북 글에 보면 자기가 노량진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얘기를 해갖고 자기가 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썼는데 그거는 도청되는 전화에서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날 이화여대에서 5월 17일 날 전국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데를 경찰이 덮쳤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잡히고 일부는 담 넘어서 도망갔는데 심재철이 안 잡히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가 소재를 확인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딱 한 번 총학생회장실로 전화가 왔어요. 안 잡혔다고. 그리고 그 형은 어디 있는데라고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노량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혹시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신호로 나는 알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진술할 때 아니 6월 30일 날 자수해 온 사람인데 내가 5월 17일 날 18일 날 가서 심재철하고 통화 한 번 했다. 그 뭐 그런 짓을 했는지 아닌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진술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5월 17일 날 저녁에 한 5시쯤에 그 노량진이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노량진에 있나?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여하튼 어쨌든 간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상무대에서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특수학적 변동자라고 그래서 이제 시국사범으로 군대를 가서 여시찰이었고 네. 심재철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여시찰인데 강원도 화천에 근무하는 여시찰이 휴가 나와가지고 일병 계급장 달고 거기 상무대에 있는 일병한테 면회를 온 거 아니야. 요시찰과 요시찰 그 만나는가요? 여시찰 1등병이 여시찰 1등병 면회를 온 거예요. 그거 이제 면회를 오면 외박을 시켜줘야 되는데 외박을 시켜줄 수가 없잖아. 네. 그게 외박이 안 된대. 그러더니 그 부대장이 나오더니 혹시 군인이니까 현역이니까 내무반에서 하룻밤 같이 자는 거는 허락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심재철의 내무반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네, 두 분이서요? 아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무반이 다 있지. 근데 같이 저녁밥도 먹고 부대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다가 점호도 같이 받고 그러고 이제 잠잘 때 그 내무반에서 나란히 그 매트리스 깔고 잤어요. 자다가 심재철이 그 불침번 서는 시간에 새벽에 그때 같이 일어나서 불침번 같이 서고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보안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싶었고 가까웠던 사이고 그 나중에 광주특위의 증인으로 국회 광주특위의 증인으로 나갈 때 그 증언 준비도 우리 집에서 2박 3일 숙식하면서 나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누님들 어머니 우리 누이 우리 어머니 다 알았어요 서로.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 뭐 저런 페이스북 글 올렸다고 해서 제가 심재철 의원 뭐 밉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진술서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뭐 기억에 착오가 있어 수정한다. 그거를 또 명확하게 진술하고자 한다는 이런 단락 이거를 저도 봤을 때 그랬어요. 이 문구가 수사에 좀 자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읽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 건지. 그게 이제 아마 그 법정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임의로 쓴 건 아니고 거기서 임의로 쓴 진술서는 하나도 없어요. 두들겨 패니까 쓴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개발세발 썼던 진술서들 중에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제출된 진술서들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내가 꼭 써야 될 내용들을 찍어서 거기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안 했다가 들키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써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쓴 거죠. 39년 전 이야기인데 그 심재철 의원께서 또 이사장님께서 방송에 나온 이제 진술서 이야기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소환되셨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심재철 의원도 이제 이 일에 이렇게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어떤 인생이 되었든 제가 뭐 대화의 희열에 나가서 뭐 심재철 의원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런 일에 그 페이스북에 글 쓰느라고 신경을 소모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자기도 또 끌어내고 남들도 끌어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 뭐 블로그에 뭐 이런 저렇게 아무 많이 올리는 건 괜찮은 뭐 그것까지 내 신경 쓸 건 아닌데 뭐 나름 한다 하는 그 우익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가 무슨 동지를 밀고 했다는 둥 이런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해명을 안 한 상태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용서할게요. 그냥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송사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조심들 하기 바랍니다. 그 얘기도 하고 싶고요. 뭐 그러네요. 이사장님 더 박 빠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송사는 싫어. 나도. 아니 물론 이런 거 하면 변호사가 하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변호사 보고 찾아서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그러면 다 하지 뭐. 네.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알리려고 할 일도 많고요. 그럼 할 일도 개편도 해야 많은데. 되고 좀 더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저 이벤트 많이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뭐 진술서를 말할래요 정도 하면 되지. 네. 나도 그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그냥 이런저런 익명으로 뭐 이제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거는 뭐 그것까지 굳이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멀쩡히 무슨 시사평론가니 뭐니 자처하면서 그딴 소리 하는 분들은 네,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보겠다 그 정도만 제가. 그 심재철 의원이 제 진술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날짜별로 저한테 이메일로 송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네. 노무현 재단 대표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네. 고맙게 받아서 볼게요. 네. 저희 알릴레오 방송 끝나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네, 일단 오늘 너무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알겠습니다. 유지현 PD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네. 네. 근데 나영석 PD 프로에도 가끔씩 나 PD 나오더라고. 이제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고 주섬주섬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1980년 그 5.18 이후에 썼던 그 많은 진술서들 중에 그 심재철 의원이 일부 공개한 그 진술서의 전후 맥락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고치지는 않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알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찰떡같이 거쳐서 알아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진술서를 말할래요를 진행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래요 번외편인데요. 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